내일 우리 같이 식사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두고두고 후회했습니다. 다음 날 친구가 사망했습니다. 죽음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온라인에서 3번 보면 죽는 그림이란 게시물이 떠돈 적이 있습니다. 음산해 보이는 땅 위에 덩그라니 놓여진 의자 1개, 여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목, 보기만 해도 으스스합니다. 3번 보면 죽는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그림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인물은 즈지스와프 백신스키라는 폴란드 화가입니다. 이 화가는 어둡고 기괴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요. 그가 10살 남짓됐을 무렵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합니다. 그는 눈앞에서 이웃이던 많은 유대인들이 살해당하는 비극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앞에 죽음이 다가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할 책도 제2차 세계대전의 생지옥 한가운데에서 살아남은 한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영화관에서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20년 전인데요.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속 깊은 울림을 받았습니다. 영화를 본 후 실제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실제 그들은 어떤 것을 느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면서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의 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읽게 되었습니다. 1944년 40세 프랭클 박사는 아내와 함께 아우슈비츠의 수용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1,500명의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며칠 밤낮을 계속해서 달렸다. 열차 한 칸에 80명이 타고 있었다. 바로 그때 불안에 떨고 있던 사람들 틈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우슈비츠야, 저기 팻말이 있어.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심장이 멈췄다. 유럽 전역에서 강제로 구속된 1,500명의 유태인을 싣고 달리는 기차에는 프랭클 박사와 같은 지식인, 부유한 기업인, 그리고 명망 높은 정치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수공장에 가서 강제 노역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누군가의 열차가 아우슈비츠가 적힌 팻말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외침으로 인해 그 안에 모든 사람은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프랭클 박사는 나만은 죽음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환상에 젖어듭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처형 직전에 집행을 유예 받을지도 모른다는 망상을 갖게 되는 것과 비슷한 증상인데요. 이를 정신의학에서 집행유예 망상, Delusion of Reprieve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도착하자마자 그 환상은 와장창 무너집니다. 그들은 군복을 잘 차려입은 장교의 손짓 하나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줄을 서게 되죠. 그것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함께 온 사람들의 90%는 대부분 왼쪽에 섰는데요. 그들은 역에서 곧바로 화장터로 직행합니다. 대부분 병자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날 저녁에야 우리는 손가락의 움직임이 가진 깊은 뜻을 알게 됐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최초의 선별, 삶과 죽음을 가르는 첫 번째 판결이었던 것이었다. 함께 들어온 사람의 90%는 죽음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채 몇 시간도 못 돼 집행됐다. 화장터 문에는 유럽 여러 나라 말로 목욕탕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몸을 씻으라고 하면서 수건과 비누를 나눠준 뒤 옷을 벗고 샤워장 안으로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프랭클 박사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샤워장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샤워장에서 흘러나온 것은 물이 아닌 독가스였습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지나게 되면 모두가 질식하게 되고 사망하게 되겠죠. 샤워장 안은 피와 오물로 가득 찬 시체가 그 안에 질비했고 시체를 끌어내 화장하거나 땅에
묻었습니다. 많을 때는 하루 약 9,000명 정도의 유대인이 이 독가스실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수용소 굴뚝에는 유대인을 태우는 검은 연기가 날마다 피어올랐습니다. 오른쪽에선 10%의 사람들은 목숨은 건졌지만 가축처럼 온몸에 털이 깎이고 길이 약 2m, 폭 약 2m 40cm 정도 되는 침상에서 9명이 함께 잤습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좁은 침상에서 9명이나 함께 자야 되는 거겠죠. 수용소 안에서는 단지 수감번호로 불리며 감시자들의 잔인한 폭력과 끔찍한 욕설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한 번 배급되는 300g이 채 안 되는 빵과 한 국자의 묽은 수프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 고민하게 되죠. 그동안 그들이 이룩했던 학문적인 성과, 명성, 재산 등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그저 학대받은 몸뚱이만이 그들의 전부가 된 것이죠. 3, 4년 전쯤에 프랑스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유대인 시신으로부터 떼어난 신체 조직들을 추가로 발견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가스로 처형된 유대인들의 시신으로 각종 인체 실험용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나치는 전쟁에 필요한 의학 지식을 얻기 위해 인체 실험을 자행했다고 하죠. 화학전을 위해 독가스 실험을 했는데 피해자들은 살아도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실험 후 독일 의사들은 피험자의 증상과 소견을 기록하고 사망하면 부검해서 임상 증상과 병리학적 소견을 비교했습니다. 또 치료약 테스트를 위해 사람들의 다리뼈를 부러뜨리고 나서 상처를 포도상구균, 나무 조각, 유리 파편 등으로 감염시키거나 푸른 눈동자를 만든다며 파란색 물감을 눈에 주사를 놓기도 했습니다. 제가 봤던 정말 잔인했던 실험 중 하나는 모성애 실험이라고 알려진 것인데요. 엄마와 아기를 바닥이 가열되는 소위 프라이팬 룸에 가두고 천천히 온도를 올려 엄마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기를 껴안고 고통을 이겨냈지만 인간이 참을 수 없는 온도에 이르자 아기를 바닥에 깔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정말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할 끔찍한 실험입니다. 프랭클 박사는 이 책에서 수용소 생활에 대한 수감자의 심리 반응이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용소에 들어온 직후이며 두 번째 단계는 틀에 박힌 수용소 일과에 적응했을 무렵, 세 번째 단계는 석방돼 자유를 얻은 후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의 특징적인 징후는 충격입니다. 폭력과 죽음이 난무하는 끝을 알 수 없는 처참한 상황에 수감자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감정은 수용소에서 며칠이 지난 후 바뀌게 됩니다. 이는 무감각의 단계로 정신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됩니다. 처음에 수용소에 온 사람들은 오물을 치우는 일을 맡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소변과 대변이 쌓여져 있는 부분을 치우는 거죠. 얼굴을 닦거나 조금이라도 싫은 기색을 보이면 카포라는 감시자들에게 주먹질을 당하며 무감각해집니다. 여러분, 카포라는 용어를 지금 사용을 했는데요. 카포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앞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프랭클 박사 자신도 불과 2시간 전에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이 시체가 되어 밖으로 옮겨질 때 그 시신과 눈이 마주쳤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수프를 먹기도 하고 친구가 신발이 작아서 맨발로 눈 위를 걸어야 되는, 그래서 작업장까지 걸어가야 되는 그런 처지인데,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 호주머니에 넣어둔 작은 빵 조각을 개걸스럽게 먹느라 정신이 팔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강독회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생존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 가장 자주 꾸는 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빵과 케이크, 담배, 그리고 따뜻한 물로 하는 목욕이라 합니다.
이런 단순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꿈속에서 남아 소원을 이루도록 만드는 것이겠죠. 그리고 빅터 프랭클 박사는 가스실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건강해 보이려 매일같이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하기도 하죠. 그래도 가혹한 현실로부터 빠져나와 내적으로 풍요롭고 자유가 넘치는 세계로 가기 위해 밤마다 예술이나 종교 활동 등의 활발한 정신 활동을 통해 고통을 잊기도 합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예술이라니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의 책에 따르면 카바레 비슷한 것이 만들어질 때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잠깐 막산을 깨끗이 치우고 무대를 만들죠. 노래를 부르고 시를 낭송하고 촌극을 하는데 그중에는 수용소 현실을 풍자한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현실을 잊기 위한 노력이었는데요. 인기가 많다 보니 하루 양식을 먹지 못해도 피곤한 몸을 이끌며 방문한 수감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수용소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 이를 잡을 시간을 주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좀 끔찍할 수도 있는데요. 몸에 또는 머리에 기생하는 좀 불결한 환경에서 자라는 고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로선 상상하기 좀 어렵죠. 또 다른 하나는 일을 마치고 난 후 취사실에 들어가 요리사 앞으로 줄을 섰을 때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스프를 나눠주는 한 분의 요리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화롭던 일상을 떠올리며 과거로 도피하기도 합니다. 프랭클 박사 역시 집에서 자신을 기다려주는 아내를 떠올리며 고통을 잊으려 했습니다. 박사는 사랑하는 아내를 떠올리면서 행복을 느끼다가 아내가 실제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몰랐다는 사실을 깨닫지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육신을 초월해서 더 먼 곳까지 간다. 사랑은 영적인 존재, 내적인 자아 안에서 더욱 깊은 의미를 갖게 된다. 프랭클 박사는 아내가 세상에 없다고 하더라도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는 일에 자신을 바치리라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그대 가슴에 새겨주고 사랑은 죽음만큼이나 강한 것이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은 뒤 마음이 저릿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은 그 자체로 비통과 슬픔의 근원이 되며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당황하게 됩니다. 부모님 그리고 사랑했던 많은 사람을 어릴 때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톨스토이는 그에 져서 인생론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은 결코 소멸하지 않으며 인간의 삶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며 그러한 관계야말로 육체와 시간을 초월하여 우리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클 박사는 참혹한 수용소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형태의 운명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요양소로 호송되었을 때 의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호송자로서 프랭클 박사는 몇 번이나 리스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수감자들은 병든 사람을 요양소로 호송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아마 가스실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호송하는 그런 의사도 역시 같이 가스실로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것이었죠. 환자 호송 계획이 세워지던 날 평소 프랭클 박사에게 호감이 있던 주치의가 다가와서 호송자의 리스트에서 빼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박사는 이를 거절하고 친구들, 환자들 곁에 남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남기로 한 친구 오토에게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유언을 한마디 한마디 외우게 합니다. 잘 듣게 오토, 만약 내가 집에 있는 아내에게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리고 자네가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녀에게 이렇게 전해주게. 내가 매일같이 매 시간 그녀와 대화를 나눴다는 것을 잘 기억하게. 두 번째로 그 누구보다도 그녀를 사랑했다는 것. 세 번째로 내가
그녀와 함께했던 그 짧은 결혼 생활이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는 여기서 겪었던 그 모든 일보다 나에게 소중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전해주게. 프랭클 박사는 수용소에서의 참담했던 생활에서도 아내와 함께했던 생활이 그의 인생에서 소중한 의미였다는 것을 친구인 오토에게 전하였습니다. 다행히 프랭클 박사는 가스실이 아닌 요양소로 가게 됩니다.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기억에 남는 구절을 이야기할 때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은 바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수감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프랭클 박사의 한 동료는 3월 30일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그런 꿈을 2월경에 꿉니다. 그런데 이 동료는 3월 30일이라는 꿈속의 목소리가 맞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날이 다가왔을 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동료는 3월 29일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고 고열이 발생했고 3월 30일 의식을 잃고 다음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프랭클 박사는 친구의 죽음을 초래한 결정적인 요인은 기대했던 해방의 날이 오지 않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 프랭클 박사는 불과 한 달 후인 1945년 4월에 극적으로 해방이 됩니다. 동료분이 조금만 더, 한 달만 더 자신의 삶에 희망을 가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프랭클 박사의 동료만 이런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었습니다.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새해까지 일주일 동안 수용소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이 기간에 사망률이 급증한 것은 가혹해진 노동, 새로운 전염병 등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항상 가족과 지냈던 성탄절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한 희망을 가졌는데요. 그 시간이 다가왔는데도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자 용기를 잃었고 그들에게 절망감이 덮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생은 선택의 자유를 통해 책임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프랭클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실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따라서 우리의 선택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그에 따라 또 다른 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은 법의학을 전공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제 의과대학 동기들이 가는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의사로서의 길에서 벗어나는 선택은 두려움이 있었지요. 친구들도 다 걱정했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그냥 환자를 보는 의사를 하지 왜 이상한 거 하느냐? 라고 걱정해 준 친구도 있었어요. 20대에는 저는 사실 돈이나 명예에 대한 생각보다는 친구들과 떨어진다는 분리불안이 더 컸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사람을 위한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자를 보는 그런 임상의사와 시신을 보지만 사람을 보는 건 같으니까요. 같은 의협에 종사하고 있다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제 운명을 정했다면 법의학을 하지 않았을 테고 지금 여러분과 만나는 기회도 가지지 못했겠죠. 결국 어떤 사람도 어떤 운명도 그와 다른 사람, 그와 다른 운명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시련을 겪는 것도 자신만의 일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짐을 스스로 어떻게 짊어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며 그것은 반대로 보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나치 강제 수용소 수감자 중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잘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프랭클 박사의 경우를 예를 들면 아우슈비츠에 처음 잡혀갔을 때 출판하려고 집필 중이던 원고를 압수당했습니다. 이 원고를 새로 쓰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과 강제 수용소의 어두운 막사 안에서 잃어버린 원고를 다시 쓰는 작업은 죽음의 위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하죠. 원고를 잃어버린 시련이 그를 계속 살아가게 할 기회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피곤한 발걸음으로 몸을 질질 끌다시피 하며 수용소 정문으로 걸어갔다. 조금씩 사방을 둘러보고 의심에 가득 찬 표정으로 서로를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그런 다음 과감하게 수용소 밖으로 몇 발자국 걸음을 옮겨보았다. 우리에게 고함을 치며 명령한 사람이 없었다. 주먹질이나 발길질을 피하려고 자맥질하는 우리처럼 몸을 움츠릴 필요도 없었다. 프랭클 박사는 생사를 넘나든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자유를 얻었습니다. 생존자가 된 그들이 미친 듯이 기뻐할 거라 생각했지만 오랜 수용소 생활로 인해 기쁨을 느끼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이것이 수감자들이 느끼는 세 번째 심리 상태인데요. 갇혀 있다가 석방된 죄수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을 정신의학적인 용어로 이인증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고 있을 법하지 않은 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비통과 환멸의 감정을 느끼는데요. 쉽게 말하면 힘든 고난을 겪고 돌아왔는데 주변에서는 그냥 괜찮았어요? 뭐 이 정도의 상투적인 인사치레만 할 뿐 아무도 그 고통을 이해해주지도 않는 거죠. 시련에는 끝이 없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련을 또 혹독하게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인간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홀로코스트의 가혹한 시련 속에서도 환경의 놀이개가 되지 않고 자기 행동을 선택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한 것을 프랭클 박사는 목격하였습니다. 실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자유,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는 없죠. 우리는 창조적인 일을 통해 가치를 실현하거나 아름다운 예술이나 자연을 체험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끼는 삶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시련은 항상 존재합니다. 사람이 자기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그 시련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역설적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프랭클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수용소 내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고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 남을 해하는 동물과 같은 존재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과거의 영광과 화려함 속에 자신을 가두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퇴행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영혼의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참혹한 현실 속에서 용감하게 품위 있게 헌신적인 삶을 영위하며 고귀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프랭클 박사가 리스트에서 자신을 빼주겠다고 하는 관리자의 제안을 거절하고 아픈 환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도 그와 같은 예가 되겠지요. 프랭클 박사는 수용소 내에 좌절한 이들을 위한 심리치료를 시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련을 겪어오면서 다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을 잃은 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요? 많은 수감자들은 사실 대체할 수 없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 가족, 행복, 전문적인 능력, 재산, 사회적 지위 등은 살아있다면, 살아만 있다면 모두 나중에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삶에 대한 책임과 그것을 지속시키고 나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니체가 말했듯이 우리는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만 그는 산다는 것은 시련을 감내하는 것이고 살아남으려면 그 시련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프랭클 박사는 전쟁이 끝나 수용소에서 나온 이후 경험을 토대로 로고테라피라는 치료법을 주창하였습니다. 로고테라피는
삶의 의미를 직접 대면하고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게끔 환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치료법입니다. 프랭클 박사의 말대로 삶의 의미는 세 가지 방식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무엇인가 창조하고 일을 함으로써.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제 앞에는 수많은 스태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무엇인가 창조하고 일을 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는 거겠죠. 둘째, 어떤 일을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일을 경험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평범한 법의학자인데요. 아이고, 그것이 알고 싶다. 근데 저는 도전해 오거나 어떤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써보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도 책을 써보고요. 혹시 이런 프로그램에서 같이 책을 읽어주면서 여러분과 생각을 나눌 의향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도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져서 여기 지금 왔고요. 또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을 만남으로써 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피할 수 없는 실현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할 때,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레지던트 2년 차였을 텐데요. 그때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갇혀 있다, 함정에 빠져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제일 편한 거는 도망치는 거였어요. 도망치고 많은 분들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기로 결정했냐? 더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거를 한 번만 눈 딱 감고 이겨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그 밤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잘 선택했죠. 그때 아마 그만뒀더라면 지금 여러분과 만날 수 없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법의학자의 일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저는 죽음의 수용소를 읽으면서 4가지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누구나 죽는 존재라는 거죠. 뭐 이렇게 뻔한 걸 말하나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거라는 사실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 금요일 타인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상기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죽음을 항상 인지하면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지구 위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는데 시간을 허비할 수 없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꾸밀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 권력, 그리고 명예를 쫓으면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삽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에도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프랭클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2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이미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해라. 누군가를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분노와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버킷리스트가 있으신지요? 죽다라는 의미의 양동이를 차다라는 킥 더 버킷에서 왔는데요. 죽기 전에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정리한 목록을 의미하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버뮤다 삼각지대를 여행하고 싶다는 버킷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아버님이 사준 어린이 잡지에 많은 실종자들이 여기서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언젠가는 제가 꼭 탐험을 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그 이외에 제 버킷리스트는 파도 타기, 즉 서핑을 꼭 해보고 싶고요. 조지 윈스턴의 캐논 변주곡을 한 번은 꼭 끝까지 멋있게 한번 쳐보고 싶어요. 제가 사실 체르니 100번까지 쳐서요. 잘은 못 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더킷 리스트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진실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싫어하는 사람이랑 싫어하는 상사랑 단둘이 식사하지 않기 정도죠. 학생들이 저랑 밥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가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한 게 길지 않은 인생이 더욱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생각한 두 번째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프랭클 박사가 더 위대한 이유는 참혹했던 수용소 이후의 삶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프랭클 박사는 수용소에서 여동생을 제외한 온 가족을 잃었고 사랑했던 아내와도 다시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소의 경험을 승화하여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와 열정적인 활동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현재 충실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도 늘 이 문구를 받아들이고 삽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영광이 있든 얼마나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이 있든 이미 과거는 지나갔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바로 현재이고 과거는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바꿔지지 않기 때문에 환한 얼굴로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불킥도 차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제 마지막이 다가올 때 내가 했던 사랑뿐만 아니라 용감하게 자유를 가지고 견뎌냈던 시련까지도 자랑스러울 수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남의 과거가 부럽지 않도록요. 세 번째로는 인간은 원래 디폴트로 외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겐 돈, 명예, 권력이 삶의 의미가 되고 매일 TV를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는 디폴트로 외로운 존재임은 분명하나 우리가 이 외로운 세상에서 옆에 내 손을 잡아준 사람, 나의 곁에 있어준 사람과의 끊임없는 교감과 사랑이 외로운 존재를 극복할 수 있는 인생의 의미를 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을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인생에 주어지는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삶의 의미는 누군가 주지 않습니다. 애초에 정해진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내 스스로가 외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장구한 우주의 역사에서 주어진 의미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책을 읽으며 우리의 삶에 큰 의미가 주어졌다기보다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가 어딘가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은 글을 쓰며 음악을 작곡하고 싶은 사람은 음표를 그리며 내가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못 그리거나 쓴다고 해도 다시 고쳐 쓸 수 있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작품을 평생 완성해가는 것이죠. 우리가 작품을 만들 때 남이랑 똑같이 그리면 모사품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만의 작품을 만들면 그 자체가 독자성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프랭클 박사는 이렇게 말했죠. 타고난 자질과 환경이란 제한된 조건 안에서 인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판단에 달려있다. 남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종이와 다른 도구를 사용하는 다른 사람이니까요. 완성을 못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미완성이니까요. 이 사건은 꽤 유명한 사건입니다. 사립대학교 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하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결혼을 해갖고 아내가 만삭이었어요. 근데 그 해에 마침 전문의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요. 보통은 전문의 시험은 90%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의가 부족하면 문제가 됩니다. 곳곳에 전문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률이 한 90% 정도 돼요. 근데 그 해 마침 시험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50%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삭인 아내분과 사이가 좀 안 좋아졌었어요. 부부싸움을 하고 또 남편분이 지나치게 게임을 좀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아내분이랑 다툼이 있었다라는 주변 진술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분이 공부하겠다라고 나섰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저녁 때 아내분이 이런 자세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신고를 했죠. 부검이 시행되는데 그 부검 소견에서는 머리 뒤통수에 살짝 두피가 좀 찢어진 소견이 있고요. 목을 부검을 해봤는데 목에 출혈이 너무 심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생긴. 그래서 당시 부검을 했던 국가수의 법의관이 손에 의한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그 집에 남편이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왕래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남편분의 몸을 검사를 해봤는데 손톱에 핥힌 자국이 있어요. 여자분의 손톱에는 남편의 피부 조직이 있고. 근데 결혼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등도 긁어주고 뭐 이렇게 싸우다가 핥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 남녀간에 있을 수 있다라고 남편분은 주장했고 누군가 들어왔거나 아니면 사고나 뭐 다른 이유일 거다라고 하면서 마이클 스벤슨이라는 국제적인 법의학자를 초빙했습니다. 남편 쪽에서. 이분은 어떻게 주장하셨냐면 아내분이 저렇게 누워 있는데 이게 아마도 호흡을 방해했을 거다. 만삭이니까. 그래서 체위성 질식사의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세가 저렇다 보니까 피가 몰려서 목에 출혈이 보인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무죄다라고 주장한 거죠. 검찰 쪽에서는 이분은 사진이 조금 잘 못 나온 사진인데 제 스승님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고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윤성 교수님이란 분인데 당시에 이 두 분이 법정에서 12시간 동안 물론 이윤성 교수님이 다 하셨는데 그 자료를 뒤에서 준비한 건 누굴까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윤성 교수님이 보고 계실 테니까. 근데 어찌됐든 그 1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했고 우리의 부검의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또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졌고 이분은 나중에 본인의 실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죄 판결이 나왔고 많은 형량이 추가됐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영화로도 최근에 공개가 됐고요. 이분이 당시에 국립과학수연구원 법의학 과장이었습니다. 당시에 경찰은 어떻게 발표를 했죠?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응? 모든 사람이 웃을 얘기인데 이분은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신체 외부 표면부터 내부 장기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관찰했더니 물을 가득 먹은 그러니까 익사자에서 한강에서 발견될 만한 게 발견됐고 목을 심하게 압박한 뭔가 턱이 있고 거기에 목을 걸치고 누른 흔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에서는 황적준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는 심장 원인에 의한 쇼크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지속적인 권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압박이죠. 근데 이분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내가 국가직 공무원인데 여기서 경찰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소신대로 낼 것인가.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나? 과감하게 목에 눌렸고 익사의 흔적이 있다라고 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잘렸습니다. 그래서 박종철 사건의 의미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민주화 운동이 더욱더 촉발됐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형성되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또 이걸 밝히려는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 이루어진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 검시제도라는 게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이 검시제도라는 게 놀랍게 우리나라는 문헌상에는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주무원록, 증수무원록, 흠음신서 이렇게 세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조선시대에서 가장 이런 거에 관심 있을 왕이 누가 있을까요? 세종. 맞습니다.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법의학에도 관심이 많으셨어요. 대단하신 왕이죠. 그 다음에 무원록이 오래 시간이 지나니까 몇백 년이 흐르니까 조금 더 증보해서 내용을 추가해서 한국적 상을 좀 더 추가해서 만들자. 어떤 왕이 그랬을까요? 영조 대왕께서 그러셨습니다. 영조 대왕의 지시를 하고 손자인 정조 대왕님이 이제 이거 한글로 편찬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무원록을 언해. 그래서 한글로 했습니다. 교수님,
그 책에는 그럼 혹시 어떤 사건에 대한 뭐 예시 같은 것들이 있나요? 이런 네, 이런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나요? 제가 방금 소개시켜드린 네. 무언록에는 아버지와 친자 간별을 하는 방법, 지금으로서는 약간 과학적으로 안 맞지만 그런 방법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굉장한 실제 스토리, 예를 들면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웠는데 그걸 며느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위장해서 살해한 사건. 근데 그게 현명한 관리가 사건을 정확히 파헤친 사건. 이런 사건들은 지금의 그것이 알고 싶다죠. 흠음신서에 있습니다. 흠음신서는 법의학 플러스 형법학책이라고 하면 되고 그것이 알고 싶다의 조선판서. 근데 이 흠음신서는 정약용 선생님 저술하신 거여서 이 책은 쉽게 우리나라 말로 나와 있어요. 현대에도. 굉장히 재밌어요. 약간 옛날 말투만 극복할 수 있으면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서양에서의 역사를 조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먼 로카르도라는 프랑스의 법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법률가였는데 법률가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너무 비과학적인 게 많아서 다시 의과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노란 거 1번, 2번, 3번 놓는 거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그런 것들, 과학적인 방법론을 초석을 마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남기신 유명한 말이 있는데 모든 범인은,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현대 법의학의 기초를 쌓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치아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저희가 많이 하는 유전학, 법의 유전학이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누구 아이냐 또는 이 정액이 또는 이 차액이 누구 건가 이런 거를 전공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법의 독성학이라고 그래서 독극물에 관해서 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법의 곤충학이라고 그래서 곤충, 돼지를 갖고 실험하는데 지금도 어디서 돼지 갖고 실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시신이 외기, 공기 중에 노출돼 있으면 가장 먼저 오는 곤충은 뭘까요? 제가 그 기사에서 봤는데 죽기를 기다리는 곤충이 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체가 되면 제일 먼저 가서 시체에다가 알을 이제 금파리가 법의학에 관심 있으셨군요. 알을 낳는다고 해서 가장 먼저 파리가 시체한테 접근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정확히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정 금파리가 보통은 제일 먼저 옵니다. 24시간 이내에 알을 까게 되는 거죠. 시신에. 이게 한 2주 정도 계속 사이클을 돌면서 파리가 번식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딱정벌레들이 옵니다. 딱정벌레들이 와서 보다 단단한 조직 중에 뭐 근, 인대, 근육 중에서도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들을 시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잡식성인 뭐 개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시간. 맞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지망생들이세요. 법의곤충학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에요. 13세기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외적 원인에 의해 사망했어요. 근데 그거를 밝히려고 수령이 막 노력했는데 그 흉기를 찾아갖고 범인까지 잡았어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제가 방금 뭘 가르쳐 드렸죠? 곤충이요. 곤충. 그렇죠. 네. 곤충이 갉아먹은 흔적을 찾았나요? 아, 시신에서요? 네. 아니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흉기와 관련돼 있습니다. 날카로운 흉기로 이 속살이 드러나야 파리가 꼬이기 쉬운 거 아닌가요? 아, 그런 것도 있고요. 점점 이제 대답은 이렇게 고어해지는 거예요. 흉기는 낫이었어요. 근데 그 흉기를 어떻게 찾았냐? 그 흉기에 파리가 꼬이는 겁니다. 고을 수령이 자, 왠지 날카로운 흉기에 의해서 죽은 것 같은데 자, 다들 집에 있는 낫 가지고 와라. 그래서 세워놓은 거야. 물로 씻어도 거기에 남아있던 피에 이런 곤충이 달라붙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범인으로 하고 흉기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법의곤충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왜 이 말씀드리냐면 송나라 때 조금 특이한 관리가 시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던 책들 다 모으고 본인이 사건에 직접 참여해서 이 세원록이라는 법의학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 법의학책입니다. 교수님 그런 말이죠. 이거는 이제 육지에서 일어났을 경우인데 우리가 이제 익사를 하거나 그때는 사실은 파리가 오지가 않잖아요. 네네. 어떤 게 가장 먼저 그때는 이거 말씀드리면 조금 식욕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시식성 해양생물은 뭘까요? 새우, 우럭. 네. 새우 먹기 이제 끔찍. 새우. 아니 근데 뭐 그거 신경 쓰지 마시죠. 근데 그래서 해양생물 같은 경우는 뭐 갑각류라든지 육식성 생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파악하려고 노력하는데 아직 곤충만큼의 연구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사망 원인 1위가 뭘까요? 1위는 암 아닌가요? 2위는요. 저 집요합니다. 2위는 교통사고. 아니 그렇게 우리나라 교통이 나쁘지 않아요. 뇌혈관 질환이고요. 3등이 심장 질환입니다. 뭐 그 다음에 조금씩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여기 암과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사이에 하나가 더 있어요. 불분명한 사망 원인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아까 많은 사망 원인 중에 10만 명당 타살은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0.7에서 0.9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살은 얼마나 될까요? 10만 명당 26명에서 28명 정도 합니다. 많을 때는 30명이 넘었어요. 전 세계 OECD에서 1위입니다. 정말로 심각해요. 근데 자살이 사실은 과소평가돼 있어요. 이것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4, 5월쯤에 되면 한강에서 시신이 떠올라요. 왜냐면 겨우내 부패가 안 돼 있다가 날이 따뜻해지면 시신이 떠오릅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 서울대학교 쪽에 국가수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제가 많이 부검합니다. 근데 명확하게 자살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사망진단서의 작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분들이 과거에는 뭐라고 사망진단서에 썼냐면 심장마비라고 썼어요, 사망 원인을. 심장마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죽으면 다 심장이 마비되죠? 심정지는 어떠세요? 심장이 정지되니까 사람이 죽었겠죠, 뭐. 호흡정지는 어떠세요? 그것도 똑같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불분명한 사망 원인이 이렇게 많이 잡히게 됩니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법의학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타살 10만 명당 0.7에서 0.9 그거 넘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원인 불명이 이렇게 많은데 그중에 혹시 타살이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원인 불명의 죽음 때문에 혹시 묻혀지는 사망의 원인과 사망의 종류가 정확히 모르는 죽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국민들이 감시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OECD 중에서 이렇게 원인 불명의 사망자 수가 제일 많은 건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니까 쭉 갈수록 내려지는데 그렇다면 혹시 10만 명당 수치가 제로인 나라도 있나요? 타살이나 자살이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어딜까요? 우리와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북한? 네, 그 나라입니다. 진짜로 없다고 믿으시는 건 아니죠? 네. 처벌받아요, 그 나라는 자살하면. 가족들이. 죽음과 삶에 있어서 많은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자궁에 아기 포가 붙으면 수태라고 하는데 그 수태가 되면 그때부터 이건 생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민법과 형법은 조금 다르죠. 민법 같은 경우는 아기가 엄마의 자궁에서 머리를 디미는 순간 민법적 권리가 생깁니다. 근데 형법은 좀 달라요. 형법의 대표적 악설은 진통이 느껴질 때, 조금 끔찍한 얘기지만 진통을 느끼고 있는데 만약에 타인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살인죄가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그 전에 무슨 죄인가요? 낙태죄죠. 이렇게 심플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아마 조금 아시겠지만 정자와 난자를 밖에서 수정시킬 수 있고 그 수정된 난을 과거에는 난임 부부를 위해서만 이런 걸 했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여러분 혹시 아일랜드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네.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장기를 이식하려는 시도가 있었죠. 그러면 그건 생명인간인가, 복제인간은? 얼마든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고 생명의 정의조차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죽음도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법의학자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포, 장기, 개체, 법적 사망입니다. 여기서 의사들이 관심 있는 것은 장기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숨을 쉬지 않고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사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어때요? 사망하셨습니다 하고 선고를 하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교수님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간이식을 좀 더 많이 하시고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간이식을 활발하게 하시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분은 미국에서 배운 대로 뇌사 환자한테 장기를 꺼낸 거죠. 그래서 이식을 한 건데, 근데 법률에서 어때요? 심장만 사망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이 교수님은 내가 사망했다고 생각하고 이걸 열었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의료법상 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연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법이 과학을 못 쫓아온 게 되죠. 의료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두 가지 사건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1997년도에 환자가 왔어요. 환자는 술에 약간 취했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출혈이 생겨서 의사가 응급수술을 해서 이분이 살지 못 살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아내분이 원치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공공한 상태에서 남편이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니까 퇴원을 원했습니다.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을 막 했는데 이 사람 집에 가면 사망한다 라고 몇 차례 설득했고, 그렇지만 아내 쪽에서는 친척분들도 모셔와갖고 스트라이크를 한 거죠. 의사는 몇 번 저항하다가 진료를 볼 수 없는 환경까지 돼서 할 수 없이 사인을 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사망하셨죠. 근데 이제 이 아내분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뭔가 지원을 받으려고. 근데 경찰에서 보니까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집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의사한테 물어봤죠. 살 수 있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은 살 수도 있었는데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랬더니 검사분이 그럼 왜 퇴원시켰냐 그래서 살인죄로 기소했어요. 나중에 몇 번의 판결 끝에 살인 방조죄 유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어요. 의료계. 그다음부터 의료계는 퇴원 안 시켰습니다. 여기서 죽어라. 계속적으로 그 관행이 이어오다가 2008년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관지 내시경이라는 거를 검사를 받던 분이 출혈이 생기는 바람에 뇌에 피가 적게 가서 의식 상태가 불명인 상태로 누워 계신 소위 김할머니 사건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김할머니가 계속 누워 계셨는데 이 김할머니의 남편분께서도 오랫동안 병상에서 고생하시다 돌아가셔서 김할머니가 평소에 나는 저렇게 죽고 싶지 않다. 너네들한테 깨끗한 모습 보이고 싶다 이랬는데 이렇게 누워 계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거를 멈추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병원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꽤 많은 공방이 이뤄진 끝에 2009년에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웰다잉법이라 들어보셨어요? 그게 돌이킬 수 없는 질환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무의미한 연명 의료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인간의 존엄성, 돌이킬 수 없는 병변, 무의미한 연명 의료. 이 세 가지 키워드고 대한의사협회에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법을 정할 수 있게 촉구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018년 2월부터 웰다잉법이라고 해서 법이 통과된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한 가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대법원 판결이 한창 나오기 직전에 김수환 추기경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애써 저를 살리시지 마시고 DNR, Do Not Research State, 우리나라 말로는 심폐소생술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전 신을 만나러 가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호흡이 멈췄습니다. 근데 의사들은 반사적으로 딱 멈춘 순간 뛰어듭니다. 위로 올라타서 하는 거 살렸어요. 응급소생술로. 그러니까 김수환 주임께서 깨어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 하지 말라니까! 라고는 안 하셨고요, 당연히. 다시 안 하셔도 됩니다.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혼수 상태에 빠지셨을 때, 심장이 멈추셨을 때 의사들은 정진석 추기경님께 전화를 걸어서 고인의 뜻을 받들자라고 했어요. 그때 그 다음날 신문에 어떻게 나왔냐? 김수환 추기경
존엄사 선택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가톨릭계는 굉장히 반발했어요. 왜냐? 존엄사라는 거는 약간 양가적인 의미가 있어요. 존엄사 그러면 왠지 death with dignity니까 내가 위험이 있을 때 이상한 모양을 보이기 싫다라는 거와 일맥상통하지만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사람과 연관이 있어요. 이 사람 누구냐면 잭 케버키안이에요. 저와 같은 패톨로지스트, 병리학자예요. 이분은 뭘 했냐면 이 기구, 약간 조악해 보이죠? 이 기구가 뭐냐면 세나트론이라고, 세나는 죽음이란 뜻입니다. 트론은 세 가지란 뜻이고 죽음의 기계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찰을 합니다. 췌장암 알기군요 하고 자기가 다 살펴본 다음에 3개월 남으셨군요. 그분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러면 이분이 이걸 설치해 줍니다. 이 세 가지 기계는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에는 여러분 쉽게 아는 생리식염수, 포도당 용액 그런 게 들어있고 여기에는 잠 오는 약, 수면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독극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버튼을 탁 누르는 순간 처음엔 생리식염수가 혈관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수면제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잠자고 있을 때 독극물이 들어와요. 근데 이분은 이걸 설치해주고 나갑니다. 그러면 누가 선택하냐? 그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가 있습니다. 비슷한 60 미니츠라고 그런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걸 보도한 거예요. 이런 의사가 있다. 나쁜 의사가. 그래서 별명이 닥터 데스가 됐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 사람이 설치해준 사망자의 모든 기록을 검토해서 잘못 판단한 게 있다라고 해서 맨슬러터, 모살죄로 해서 이분을 잡아 넣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8년 뒤에 보석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글을 쓰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건이 무슨 영향을 끼쳤냐면 어떤 사람들에겐 분노, 의사가 어떻게 환자를 죽일 수 있냐는 분노를 일으켰지만 어떤 사람들에겐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준 의사가 아니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997년도에 미국의 오레건주에서 Death with Dignity Act, 우리나라 말로는 존엄사법이란 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2명 이상, 3명쯤 되는 의사가 질환이 돌이킬 수 없는 질환입니다. 3개월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와서 우울증이 아니에요. 여러 번 확인했고 나는 이제 그만 우리 가족과 맛있는 식사를 하고 버튼을 누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누구나 다 버튼을 누르는 건 아니에요. 한 반 정도는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권리를 주는 법이 Death with Dignity Act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오레건주, 워싱턴주를 포함한 8개 주, 최근에 하와이주가 이거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DC가 이걸 통과시켰는데 워싱턴 DC에 있는 의사들은 안 된다, 우린 못한다. 그래서 실제로 시행은 되지 않고 있지만 8개 주 플러스 뭐 이런 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존엄사의 또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이걸 뭘로 알고 계셨나요? 안락사. 맞습니다. 안락사. 사실은 굉장히 용어가 혼란스러우니까 제가 오늘은 이걸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안락사라는 것은 사실은 죽을 수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인데 안락사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안락사를 외국말로 따면 테이네이지아입니다. 테네이지아는 죽음이라는 뜻이고 유는 유토피아 할 때 좋다라는 뜻이에요. 행복한. 근데 좋은 죽음인데 왜 나쁜 뜻을 알고 있냐면 아마도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로 상징되는 대량 집시, 유태인, 그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나치의 그런 그것 때문에 아마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레이디 제인 씨,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본인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에요. 저도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누구나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분의 대답은 연명에 대한 대답이신 것 같고요. 맞아요. 네. 네. 저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나한테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면 자살 또한 그게 뭐 어떻게 보면 합리화가 되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신체적 상황에서 얘기한 건데
스스로 자살하는 거는 사실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살하는 원인의 첫 번째는 개인의 문제 해결을 자신 스스로 부채감이죠. 가족이나 사회에 대한 부채감이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는데 WHO의 보고에 의하면 한 사람이 자살하게 되면 주변 6에서 9사람이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해결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자살한 사람의 유가족을 많이 봤습니다. 진심으로. 근데 그 어느 하나도 해결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커지고 꼭 전염성은 아니지만 분명히 심리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에서 소외된, 그러니까 자기가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이 너무 많아요. 노인 자살이 많은데 대부분 어디서 일어나냐면 농어촌 지역, 한적한 데 생깁니다. 우리는 서울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어떤 소속감이나 이런 게 없이 소외감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너무 빨리 발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노인분들이 소속감이 떨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과 섞이기도 어렵고,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꼰대라고 치부하다 보면 소속감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사회적인 문제다. 우리나라 30명이 넘었어요. 10만 명당. 근데 지금은 25명까지 떨어뜨렸는데 지금도 너무 많아요. 일본의 더블 스코어예요. 여러분 일본 가끔 우울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훨씬 더 우울한 나라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국가에서 사회적 계층에 쓸 때 조금 더 감시의 눈길을 보내고 효용성 있게 쓸 수 있게 감시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게 하는 중요한 거니까 이런 것들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